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남자, 한남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라는 책인데요. 도덕의 좀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 들으셨으면 좋겠고, 소제목에 대한 요점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파트 1, 2, 3가 있는데요. 일단 파트 1, 도덕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20페이지고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공정함과 시민 덕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 없이 좋은 삶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늘날 벌어지는 대부분의 정치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복지와 자유다. 즉, 경제 번영을 이루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숙고해보는 일이다. 구제금융이나 금융기관 간부들의 보너스에 관해 논하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문제에서든,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환경적 비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쟁이든, 공정함이라는 주제는 시민적 덕성과 공공 선택의 다양한 의견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2008년 버락 오바마는 보다 높은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생활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열망을 감지하고 도덕적, 영적 염원을 담은 정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임기 첫 해에 그와 같은 염원을 정치와 결합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커져가는 요즘, 우리는 공공선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넘어갈게요. 챕터 2, 사회적 도덕.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43페이지입니다.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사회적 도덕,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43페이지입니다.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역사의 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시민사회를 향한 발걸음에서 서로의 다름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논쟁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 장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서는 인류 공동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일부 선진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다. 1970년대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법적 논란이 되어온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통해서는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뒤흔드는 우대 정책의 공정성을 고찰한다. 공정한 법 집행 편에서는 범죄자 처벌에 관한 다양한 논리와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역사적 유물편에서는 시장 원리에 중독되어 개인의 역사까지 거래 대상으로 만드는 세태를 지적한다. 이렇게 총 4가지를 소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48페이지입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소수 인종 특혜, 정당한가 역차별인가. 49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치적 논쟁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경우 사람들이 단순히 정치적 용어 때문에 찬반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대중 여론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반대자들은 여론이 다른 이유가 미국인들이 새로운 차별 정책으로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대중의 마음속에 끈기 있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양쪽 모두 틀렸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인종과 관련이 없는데도 인종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옹호론이 미국인들의 신성한 믿음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오로지 노력한 사람만이 일자리를 얻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대학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 가지 근거를 생각해보자. 하나는 보상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 논리이다. 보상 논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고 바로잡는 행위로 본다. 소수 집단을 탄압한 역사의 잘못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입학 허가를 중요한 혜택으로 보고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 혜택을 나누어 주려 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0페이지 바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상 논리는 다양한 논리에 비하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보상 논리에 근거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꼭 원래의 피해자는 아니며 보상하는 사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지적한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많은 수가 중산층 학생들이며 이들은 도시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책 때문에 입학 허가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더 힘겨운 역경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그리고 다양성 논리가 지닌 도덕적 힘. 51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양성 논리가 지닌 도덕적 힘은 입학 허가를 개인이 누리는 영광에서 분리하고 공공선과 연결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기도 하다. 일자리와 기회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깊이 박혀 있다. 성공인들은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네, 여기까지 챕터 2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챕터 3로 가서 교육과 도덕, 시장 논리가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 들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스포츠와 상업주의 결합은 이미 익숙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스포츠에서 광고는 경기를 타락시키거나 게임의 질과 재미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는 다르다. 비록 학교가 광고업자 입장에서 최적의 홍보 장소일 수는 있으나 교내 상업주의는 학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심하게 훼손시킨다. 아이들의 인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학교를 향한
상업주의의 이러한 침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또한 제대로 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인 공교육의 목적과 상업주의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도 논쟁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장의 교육 현장의 상업주의 편에서는 학교를 물들이고 학생들의 경선을 훼손하는 상업주의의 폐해를 살펴본다. 교육의 시장 논리에서는 최근 일고 있는 입학 및 장학금 제도에서 시장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찰하며, 공정성에서는 목적에 합당한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네. 교육 현장의 상업주의가 교육을 어떻게 물들이는가? 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장소에 대해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곳은 바로 학교다. 교실까지 침입해 들어가는 기업들의 무차별 행보는 학교를 안전하고 확실한 강매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기업들은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브랜드를 좋은 인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무료 비디오, 포스터, 학습 자료 등을 앞다투어 제공한다. 학생들은 허쉬 초콜릿이나 맥도날드가 제공한 교과 자료들을 통해 영양에 대해 배우고 엑슨모빌이 만든 비디오 자료를 보며 알래스카 원유 유출 사고의 영향을 공부한다. 챕터 3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챕터 5, 정치적 도덕. 정치는 도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122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네요.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 미국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의 윤리와 도덕성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도덕적 가치를 선거나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의 횡보도 활발했다. 이 장의 정치인의 거짓말 편에서는 클린턴과 루즈벨트, 존슨, 칸트의 예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짓말의 범위를 고찰한다. 미완의 덕치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정치에 이용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상호 존중의 문제에서는 공공생활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례함의 문제와 시민사회에서 미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케네디의 약속 편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케네디의 다양한 시도와 도전, 그리고 시민의식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이상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오바마와 시민을 위한 이상주의에서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간의 경쟁과 화해를 다루며 경제 세력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실패한 오바마 정부를 향한 우려의 시선을 담고 있다. 전쟁과 핵 전쟁에서는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는 핵 사용 사이의 도덕적 차이를 살펴보며 인간 존재의 의미와 공동 세계의 영속성의 연관관계를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전쟁과 핵 전쟁이라는 편을 따로 깊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전쟁과 핵전쟁. 살인과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의 차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여러 면에서 잘못된 일이다.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하고 미래를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전쟁은 끔찍한 잘못이다. 그렇다면 핵전쟁이라는 악몽이
여타의 전쟁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고통과 인명살상의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종말에 이를 가능성까지 내포하기 때문이다. 다른 파괴 도구와 달리 핵 전쟁은 멸종의 가능성을 전하며 바로 여기서 도덕적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과연 그 차이는 어떤 사실에 기초하는가? 이러한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인류의 삶을 종말에 이르게 하는 것 사이의 도덕적 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찰은 섬뜩한 한편으로 한가로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자 조지 케테브는 어떤 정책이든 철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핵 억지력처럼 군사적, 기술적 필요에 의해 강력하게 지배되는 정책조차 그렇다. 난해한 것은 그의 대답이다. 케테브에 따르면 핵 위험의 도덕적 요점은 핵 전쟁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이다. 그토록 치명적인 사건에 대한 불평치고는 너무 하찮아 보이지만 케테브는 그럼에도 개인주의가 핵 시대에 대한 가장 타당성 있는 관념론이며 핵 문제를 올바르게 보고 그것에 항의하고 저항하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도덕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네, 넘어가서 149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멸종이라는 특별한 손실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케테브가 옹호하는 개인주의와는 맞지 않는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공동세계에 호소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공동세계는 우리가 태어나 참여해서 죽으면 떠나는 곳이다. 이곳은 현재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올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세계의 영속성이 필수적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은 오로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불멸을 열망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러한 행동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의미는 기억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세계는 기억의 운반선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공동세계의 생존에 좌우된다. 조너던 쉘이 핵 문제를 공동세계에서의 삶의 위기라고 묘사한 것도 이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파트 1이 끝났고요. 파트 2로 넘어가서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부터 읽을게요. 156페이지고요. 그러나 오늘날의 논쟁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대응은 도덕적 기반이 점점 불분명해지면서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굳이 관용과 선택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모든 도덕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도덕을 법률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무엇이 문학이고 무엇이 쓰레기인지 누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일종의 가치 판단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가치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대개의 경우 상대주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질문이 된다.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자유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관용과 자유, 공정성도 가치이므로 어떠한 가치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는 옹호하기 힘들다. 따라서 모든 가치들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가치들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대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옹호는 결코 옹호라고 할 수 없다. 162페이지. 새로운 신념은 머지않아 낡은 통솔이 된다.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그렇듯 철학에서도 새로운 신념은 머지않아 낡은 통솔이 되기 마련이다. 권리 기반 도덕은 경쟁 상대인 공리주의를 이기고 널리 확산되었지만 최근에 시민들과 공동체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도전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공동체주의 비평가들은 현대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공동 선의 정치를 옹호한다. 그들은 칸트에 대한 헤겔의 반론들을 상기시키며 권리가 선에 우선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는 그들은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정치 제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배제하고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두 개의 상반되는 자아상을 반영한다. 권리 기반 도덕과 그것이 구현하는 인간상은 공리주의와 상당 부분 충돌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우리의 다양한 욕구들을 단일한 욕구 체계로 융합하지만 칸트파는 개인의 분리를 주장한다.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아는 단순히 욕구의 총합으로 정의되지만 칸트파가 주장하는 자아는 욕구와 목적과는 별개의 존재이다. 요컨대 선택하는 자아이다. 롤스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는 그것이 지지하는 목적보다 우선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조차도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챕터 6까지 중요한 부분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을 위주로 읽어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부터는 챕터 7에서부터 나머지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책을 한 반 정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낯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